네, 안녕하세요. 오늘 백모가 오래간만에 신의 나들이를 했습니다. 네, 무려 코엑스에서 열린 국방 AI 관련 컨퍼런스에서 초연결 AI 시대의 국방과 글로벌 군사지정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연설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 너무 다른 잡음이 많아서 직접 그 화면을 열심히 촬영하긴 했는데 별로 질이 안 좋아서 제가 그 연설 내용을 고스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사단법인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단체가. 그래서 갔었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세례 탈출 3,436탄, 3,437탄 전쟁 방법과 무기 체계를 싹 다 바꾸고 있는 초연결 AI,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그거의 좀 그러니까 변화 버전입니다. 그거랑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오늘 가서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좀 더 깊은 고민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이제 AI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일단 잘 나오니까 플랫폼과 군집 차원의 AI를 생각을 합니다. 전차가 몇 대가 같이 AI로 움직인다. 또 무인 수상정이 한 10대가 AI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건 미국인데, 미국도 이제 이 경우에는 뭐냐면 F-15와 그 발키리 XQ-58이 멈티로 움직인다. 유무인 합동으로 움직인다. 또 이런 유무인 합동 편대 이뤄서 움직이는 거, 군집 이뤄서 움직이는 거, 우리 KF-21의 이제 CG도 그런 거죠.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지능적인 거, 훨씬 더 지능적인 거는 미국의 이제 비스타 프로젝트죠. F-16을 무인화시키고, 그 엔진을 뒤에 노즐을 조절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기동성을 높였죠. 그래서 얘에 실려 있는 인공지능이, 이 플랫폼 인공지능이 숙련된 비행사만큼이나 근접 공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얼마 전에. 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그냥 다른 F-15나 혹은 다른 FA-18이나 심지어는 F-35까지도 그냥 이식이 가능해요, 쉽게.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해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플랫폼 단위 혹은 이렇게 플랫폼 단위 혹은 편대 이런 군집 단위의 AI가 아니라 우리가 관점을 위로 확 뽑아가지고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간 용어인데, 오늘 다 그래도 군 출신 각계 전문가들인데 이 용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프,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무수히 많은 센서와 무수히 많은 이펙터를 엮은 AI 네트워크 위에 총괄 AI가 돌아가는 거죠. 이 이펙터라는 게 원래 이제 생리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신경 쪽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작동을 하는 근육이거나 내분비 샘이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자죠. 작용자인데, 작용자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저는 손쉽게 그냥 타격무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타격무기보다 뜻이 크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 무기들이 전자전에서 쓰는 무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총알이 빵빵 나가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타격이 아니죠. 사실은 이펙터란 말을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 위에 이제 AI가 올라타는 거죠. 그 네트워크 위에, 초연결 네트워크 위에. 그걸 이제 위에서 다 내려다본다, 이런 뜻에서 오큘러스 AI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 군에서 익숙해요. 아이스타는 ISR, 그러니까 감시 정찰 정보에다가 타겟 애퀴지션, 타겟 획득 TA를 붙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스타와 다른 점은 초연결 네트워크로 다 엮어가지고 무기까지, 이펙터까지.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총괄 AI가 그거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의 인식, 추적, 좌표 찍기, 그 다음에 무기나 작용자, 이펙터를 추천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그 무기를 작동시키고 그다음에 전투 결과를 확인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반경 100km 정도 되는 전장에서 무슨 이거를 돌리나 반경 한 1500km 되는 하나의 반경 1500km 위아래로 3000km짜리 전구 아니요 전구는 반경 한 500km짜리 전구 그다음 반경 한 1500km짜리 영내 그러니까 동아시아 서태평양 영내 그다음 지구 전체 다 똑같아요. 예, 초연결 AI 프레임워크에 한번 만들어지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누가 처음에 물꼬를 텄냐? 예, 미국에서 물꼬를 텄죠. 트럼프 1기 때 국방부에 그 이제 채용이 된 닥터 윌 로퍼라는 사람, 옥스퍼드 수학자 출신 이 양반이 물꼬를 텄죠. 그래서 제일 처음 적용한 거는 아프간 철수 때 적용했습니다. 2021년 8월에. 그 다음에 우크라 전쟁에서 한 150번 정도 알고리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어요. 왜 150번이라고 추정하냐면 2022년 2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50번 이상입니다. 그럼 2023년 어떻게 되냐? 2024년 어떻게 되냐? 100번은 더 됐을 거다. 그래서 토탈 150번. 거기다가 얘가 중동에서도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탈 한 200번 정도 업그레이드 됐다. 성수 단계 진입을 했다. 원래 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 오큘러스 AI를 중심으로 한 그 총괄 AI를 중심으로 한 나이프를 만들 때 원래 구글 직원들을 쓰려고 그랬는데 구글 직원들이 전쟁에 끼기 싫다, 뭐 사람 죽이는 거에 끼기 싫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앤드릴 또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주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앤드릴의 사주 팔머 라케라든지 팔란티어의 사주 피터 틸 이건 모두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움직이는 페이팔 커넥션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 페이팔 커넥션이랑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게 급물살 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총괄 AI를 오큘러스 AI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이 종교 건물에서 신의 눈을 상징하는 천장 우둠지 위에 있는 그런 그 빛이 들어오는 구멍 그걸 오큘러스라 그래서 오큘러스 비전이라 그러면 신의 눈을 가지고 다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큘러스 AI라는 그런 용어를 한번 근사하게 붙여본 겁니다. 총괄 AI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팔 커넥션들은 특별히 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이제 자유공화국의 그런 이념과 맞아서 그럴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쓴 까닭이 이 책을 썼을 때 그 내 의도는 뭐냐면 국가 권력을 무한 강화하는 체제에 대한 개인들의 투쟁을 그리고자 했다. 즉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개인들의 투쟁을 그리고자 했다. 이것이 이제 이 톨킨이 나중에 그 토로한 그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념에 찬성해서 그런지 이제 그 피터 틸이 만든 이쪽 회사의 이름은 팔런티어인데 팔런티어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이 그 원격 비전을 제공하는 그 수정 구슬이에요. 그 다음에 앤드릴이라는 회사 이름은 서방의 불칼, Flame of the West. 그걸 뜻하는 주인공 아라곤 2세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센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HBTSS 위성망이 깔리고 있는데 이 위성망이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3차원 공간에서 궤도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그전에는 이게 2차원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서 보니까 궤도 추적이 안 되죠. 지금은 궤도 추적이 됩니다. 또한 지상과 수상의 이동 표적을 좌표 찍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또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 조류 발전을 이용해서 초장기 매복 서행을 하면서 소나 청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잠수정 이러면 만타라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 정도면 이제 센서가 무지막지하게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센서가 발전을 하니까 멀리
싸게 자율적으로 비행해서 날아가서 대량으로 때릴 수 있는 무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이 이제 그 앤드릴에서 만든 바라쿠다 드론 미사일이든지 미사일 드론이든지 그건데 지금 이건 바라쿠다 100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건 이건 헬파이어 크기입니다. 무게도 비슷해요. 그런데 사거리는 헬파이어 12배쯤 나와요. 130, 40km 나와요. 사거리가. 85마일. 이게 초소형 터보젯 엔진 개발에 성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이 앤드릴 회사에서 만든 로드 러너라는 물건인데 얘는 수직으로 상승해서 수직으로 다시 앉죠. 재사용이 가능한 드론 킬러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플랫폼도 바뀌는 거죠. 센서 바뀌고 무기 바뀌고 플랫폼 바뀌는데 아까 이 무기에 이건 바라쿠다 100이잖아요. 바라쿠다 500이 되면 사거리가 그 제즘 미사일과 같아집니다. 제즘이 1000km 가죠. 그래서 무슨 것까지 했냐. 제즘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래피드 드래곤, 빠른 용이라는 프로젝트 생각나시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1000km 가는 제즘 순항 미사일을 네모난 쇠 울타리 속에다가 뭐 6발을 채우든 9발을 채우든 그건 수송기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6발짜리라 그러면 그런 6발짜리 를 채워서 네모난 울타리를 만들고 그걸 뭐 3개인가 해가지고 그 3개인가 2개인가가 C-170에 실려요. 허클리스에. 그래가지고 날아 올라가서 뿌려버리면은 말하자면 12발인가 18발이 각기 다른 타겟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1000km를. 수송기가 그러니까 폭격기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라쿠다 500은 그거보다 좀 작아요. 바라쿠다 500은 그러면 한 20발 뿌린다고요. 가격도 그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성을 생각해서 다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공구도 안 쓰고 특별한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동 드릴 그 공합으로 돌아가는 왜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자동차 뭐 고치는 데 가면 닿으면 드르륵 하고 쭉 빠지고 드르륵 하고 쭉 꼽히는 뭐 이런 일반적 도구를 써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뭐 한 일주일 훈련 받으면은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어요. 이 앤드릴 쪽은 전부 바라쿠다 시리즈가 대량 생산을 전제로 가격도 낮추고 작업 공정도 그렇게 하고 성능은 약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건을 왜 만들게 되냐. 엄청난 센서가 멀리 보고 있으니까 그냥 대량으로 퍼부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컨셉이. 무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이 달라지고 또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NGAD 그러니까 하나의 기체 안에 아주 초고가 초고기능 플랫폼이죠. 모든 기능을 다 때려넣은 거.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 그리고 내구성 굉장히 강한 거. 그래서 built to last. last라는 건 오래 간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래 가기 위해서 오래 가도록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협동형 저가 무인 플랫폼.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좀 떨어져도 되고 그러나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적응형 플랫폼. built to adapt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은 말씀드렸지만 엘빈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사용하는 그림을 제가 표절해 온 겁니다. 백모의 그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전쟁 방식과 무기 체계 군사 사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가지고 센서도 급발진해서 진화하고 있고 무기 혹은 이펙터도 급발진해서 진화하고 있고 플랫폼도 급발진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미 사이에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 혹은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 이미 그 조짐이 있습니다. 저는 한미 MD 연동이 한미 나이프 연동의 효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연말에 미 우주군이 배치됐죠. 미국 바깥에 우주군이 배치된 유일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3년 말에 1년 후에는 미 우주군 위성 감시정찰 정보와 한국 공군 감시정찰 정보가 실시간 연동하게 됐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불과 한 4, 5년 전까지 미국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MD를 구축하는 것,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 너희 MD 개발해. 그리고 너희 쪽의 감시정찰 정보와 우리의 감시정찰 정보를 연동해 줄게. 우리는 아주 대박을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위성이랑 실시간 연동하는데 미국 위성이 매일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 보면은 어제보다 훨씬 좋은 정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룻밤 자고 나가면 또 그렇고. 아주 행복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짐도 있죠. 11월 2일 날 한국 공군 RQ-4가 좌표를 찍어주고 미국 공군 MQ-9이 거기 가서 다시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 2000바운드짜리 유도폭탄을 투하해서 그런 그 훈련을 했다고요. 그러면 한국 공군의 RQ-4가 미국의 MQ-9을 직접 통신했냐? 아닙니다. 미국 MQ-9은요, 딱 한 사람 말밖에 안 들어요. 누구 말 듣냐? 예, 주한 미군 뭐 말 안 들어요. 주일 미군 말 안 들어요. 주일 미 공군이 공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누구 말 듣냐? 예, MQ-4가 지구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든 간에 그 MQ-4는 미국 본토 플로리다에 있는 미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의 그 오퍼레이터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 RQ-4가 미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컴퓨터에 직접 접속했냐? 당연히 접속할 권한 없죠. 접속 안 됐죠. 그러면 결국 일어난 일은 뭐냐? 우리 RQ-4는 한국군 공군 작전사령부 항공정찰단 컴퓨터 시스템에 거기랑 통신을 한 거고 그 한국군 컴퓨터 시스템이 미국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을 한 거고 그래서 미국 그 컴퓨터 시스템 즉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컴퓨터가 MQ-9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 같이 연결된 건데 그럼 컴퓨터 두 대를 연결을 그냥 옆에 나라에 두면 지들이 알아서 통신하냐? 아니죠. 실제로 통신한 건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지능들이 통신한 거죠. 미군 쪽엔 이미 나이프가 돼 있고 한국군 쪽엔 나이프 비슷하게 돼 있겠죠. 아직 초보적인 게. 둘이 연동한 거예요. 그 실험한 겁니다. 이거. 예, 조짐이죠. 그래서 이제 국군도 나이프를 구축 중이에요. 이거 오늘 가서 확인했습니다. 예,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미 과제가 작년 9월부터 시작돼서 27년 9월에 끝납니다. 무슨 과제가 있냐? AI 기반 멀티모달 정보융합 시공간 전역 상황인지 기술이라는 과제인데 이 과제를 읽어보면 이 과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 무려 4년에 걸친 과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체제 JADC2라는 걸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게 뭐 하는지 잘 몰라. 근데 과제 설명하는 글에 보면 센서 퓨전, 멀티모달, 그러니까 레이더, 뭐 적외선, 뭐 전자광학, 뭐 전파 신호 해석 이 센서 퓨전을 하고 사람한테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요 신호가 요 탱크야. 여기 탱크 있고 여기 자동차 있고 여기 지금 쟤들 지금 탄도미사일 쏘려고 로켓 쏘려고 발사 차량 끌고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이 이걸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전 영역 우주에서부터 바닷속까지 걸쳐서 예. 그래서 즉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되는 전장 상황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 판단해서 다차원 형태로 시각화해주고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이게 아까 나이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이프를 보고 그것에 준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군 고위직 출신이 오늘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당신 오늘 그런 발표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걸 확인해 주시더라고. 예, 이 프로젝트가 그거다. 그러니까 그 JADC2라는 게 그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또 마찬가지죠. 거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관련 과제도 또 있어요. 보니까 지리공간 정보 클라우드 기반 실세계 현실화 기술. 이게 뭐 이름은 복잡해도 결국은 뭐예요? 이 나이프를 하려면 가상현실처럼 다 보여줘야 돼, 공간을. 예,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리 정보가 정확하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죠. 3차원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미군 나이프와 한국군 나이프는 어떻게 될까? 연동하죠. 이건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변곡점입니다. 연동이 일어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한미동맹군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 유일의 양자간 연합군입니다. 나토는 연합군인데 양자가 아니라 다자죠. 양자간 연합군은 한미동맹군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국군 나이프는
뭐 그 한반도 일대가 됐던 좀 넓혀서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상당 부분이 됐던 간에 미군 나이프랑 연동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 위성 들어가면 또 우리 정찰 자산 앞으로 6, 7년 후까지 계속 확대돼 나가면은 우리 쪽 감시 정찰 정보를 또 미국이 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군의 MQ-9이 서해를 떠다니고 휴전선 인근을 떠다니면 중국 보고 전장하자는 소리가 돼. 그런데 한국의 MQ-9이 서해를 떠다니고 휴전선 일대 떠다니고 자유통일된 다음에는 뭐 저기 압록강 두만강 일대 떠다니고 그 정보가 미국이랑 연동을 하면 중국이 시비를 못 걸어. 그래서 우리도 미국한테 줄 게 있고 미국도 우리한테 줄 게 있고. 왜?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게 훨씬 많죠, 당연히. 정찰 자산이 좋으니까. 단지 요 일대, 요 지역에 관해서는 우리께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는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이제 글로벌 군사지정학 구조랑 맞물려 가지고 이런 군사 기술의 발달이 맞물리니까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증폭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미국의 그 나이프를 보면서 야, 또 한 번 유니폴라 모먼트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니폴라 모먼트라는 건 이제 지정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90년, 91년 그 다음에 2001년에 9.11 테러 전까지 한 10년 기간이 뭐 아무도 미국한테 들이댈 수가 없는, 갖다 부벼볼 수가 없는 정말 미국 혼자 독불 장군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미국 혼자 독불 장군이었던 시기, 그걸 유니폴라 모먼트라 그래요. 1991년, 90년경부터 2001년까지. 그런데 그게 다시 오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센서 이펙터 플랫폼 네트워크 나이프 혹은 총괄 인공지능 여기 이런 데에 관해서 우세 장악 지배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다투는 상태, 이걸 컨테스트라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이쪽이 좀 힘이 세, 그럼 그걸 우세, 슈피리어리티라 그래요. 근데 게임이 안 돼. 이러면 장악이야. 슈프리머시야. 저놈들은 얼씬도 못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상태가 도미넌스예요. 지배예요. 그러니까 컨테스트, 슈피리어리티, 슈프리머시, 도미넌스에서 4단계로 미군 군사학은 그 4단계를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 그러면 이건 미국이, 이건 슈프리머시야. 이펙터, 이건 미국이 도미넌트하지. 플랫폼, 해군 배 숫자만 좀 빼고 나면 이것도 미국이 도미넌트해. 네트워크, 미국이 도미넌트하지. 거기 돌아간 인공지능, 그거 미국이 슈프리머시가 있지. 장악하고 있지.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하나가 너댓 개 요소가 미국이 다 유리한 거라. 그럼 승수효과 따지면은 만약에 그냥 0.7 중국은 0.7 미국은 1이다 그러면 0.7에 5개 요소를 0.7 하면 0.1밖에 안 나와요. 중국은 10분의 1도 안 돼 힘이. 각각이 미국의 70%라고 하면 근데 70%가 안 되는 것도 태반이거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 동맹 파트너가 있죠. 전 세계 요충지마다 국가 의지와 상당한 국방력을 갖춘 동맹을 갖고 있다고요. 중국을 향해서 제일도련을 깔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여차했을 때 병참 능력이 다르죠. 중국은 중국 하나 깨지면 중국에 무기 질 나라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병참 능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각지에서 다 무기가 조달되죠. 그래서 미국의 힘이 넘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 유럽 안보의 유럽화. 우크라 전쟁 같은 데서 보면 미국의 나이프로 정보를 좀 제대로 주면 우크라가 유리해지고 정보를 좀 제대로 안 주면 우크라가 힘을 못 쓰고 이 상태가 2년,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이어진 거 아니에요.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 미국은 군인 한 명 중동에서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데 정보만 주고 방공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좀 도와주고 하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강해지만 절대적인 우세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역량의 아시아 서태평양 집중. 이런 구도죠. 유럽 안보의 유로파,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과 미국 역량의 아시아 서태평양 집중. 그렇게 결국은 무기만 대량 생산될 수 있으면 N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유니폴라 모먼트가 오고 있다. 또 하나의 사실상의 유니폴라 모먼트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육군 중심의 지금 주한미군이 잠재력이 커지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INF는 2번 거짓말한 조약입니다. 우선 첫째 뭐냐? INF 그대로 따지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에요. 근데 중거리가 아니야. 중거리뿐만 아니라 500에서 1000km에 이르는 중거리는 1000km 이상인데 단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중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거리는 다 단거리에서 한 토막 해서 2개 합쳐가지고 중거리라고 불렀으니까 거짓말이지. 두 번째는 핵전력이라 그랬잖아요. 핵전력이 아니에요, 규정한 게. 지상발사 중장거리 무기체계 전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전체. 사거리 500km 이상, 5,500km 미만. 핵이든 비핵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단중거리, 정확히 표현하면 단중거리 지상발사 무기체계 원천 금지 조약이에요. 유럽을 위한 거지. 예. 그런데 이렇게 나이프가 와서 멀리 보게 되고 미중 대립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 조약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2019년에 트럼프 일기 때 이걸 탈퇴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기들, 특히 미사일 종류들은 전부 INF가 유지됐더라면 전부 조약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입니다. 전부 지상발사 무기들이에요. 지상발사 500km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지상발사 2776km 극초음속 미사일, 지상발사 2414km 토마호크 미사일, 지상발사 500km SM6 미사일.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는 미 육군이 전투반경 1480km짜리 V280 고속 기동 헬기를 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 및 중국의 베이징 및 중국의 주요 도시는 주한미 육군의 손위에서 들어있어요. fujian 이북, 상하이 이북은 전부. 어디 가서 이런 땅이 있냐고. 한국과 같은 땅이 없어. 그런데 미국이 시침이 딱 되고 주한미군에는 이런 무기들을 아직 안 갖다 놨죠. 왜 안 갖다 놓냐? 한국이 알아서 잘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카드로서 아끼고 있는 거예요. 안 갖다 놓고. 뭐 그게 좋은 거지. 예.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연결 AI 대변환기에 우리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아주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미국의 전략은 유럽 안보의 유로파,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 아시아 서태평양 중심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K무기는 급발진하고 있고 한국 자주국방력도 급발전하고 있고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도 급발진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결합도도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거든. 우리가 제일도련을 방어하는데 우리를 잘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제일도련 방어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예를 들면은 관련 국가들에 대해 무기 공급하고 있잖아. 말레이시아에 팔고 인도네시아에 팔고 필리핀에 팔고 베트남에 팔고 이게 다 제일도련 국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근본적 긴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 한국의 힘이 강해지고 미국의 나이프와 한미 나이프가 연결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요, 지금. 두 번째는 이것도 또 러시아도 골지르고 중국도 골지르는 구도죠. 뭐냐면 중동 아브라함 국가들을 우리가 결국 무장을 강화해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란과 시리아와 이란의 앞잡이인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는 망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은 망한 거예요. 중국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기를 수출한다고 수출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중동의 무기 수출이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을 정조준한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럽 동부 국가들에 대한 지금 무기 공급, 이거 러시아 완전 뚜껑 열리고 그 러시아를 배후에서 돕고 있는 중국도 뚜껑 열리는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파워가 세진 거고, 그만큼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동지도 많이 만들고 적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파워가 세지니까 제1도련이 둘로 쪼개졌잖아. 둘로 하나 가닥이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섬 아닙니까? 군사지정학적으로는. 대륙으로 연결 안 되잖아. 휴전선 때문에. 제1도련에 우리가 주춧돌이고 시발점이라고요, 이제는. 저렇게 둘로 Y로 갈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힘을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미국도 잘 활용하고 그러면 평화도 지키고 잘하면은 북한 자유화 찬스도 아마 맞이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얘기를 가지고 저기서 이제 강연을 드렸는데 시간이 워낙 없어갖고 막 정신없이 강연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 강연 또 그 녹음 품질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다시 촬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